개념이 나타나 있죠. 그리주는 즐거움과 깨달음을 수용하고 내면화하는 읽기 활동을 말한다. 감상적 읽기는 앞에서 살펴본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와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읽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세 가지 방법이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인지적 차원의 활동이라면, 감상적 읽기는 글의 내용에 정서적으로 반응하기 위한 정의적 차원의 활동이다. 이를 위해 독자는 글의 구조와 내용뿐 아니라 표현이나 분위기, 글에서 표현된 심리와 정서 등을 음미해가면서 읽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감상적 읽기의 방법입니다. 그 첫 번째는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찾아보기. 감상적 읽기를 할 때는 글의 표현과 내용을 음미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본다. 소설이나 수필을 읽는 경우 생각해보자. 어떤 특정한 글귀나 사건 또는 인물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오르거나 특정한 부분에서 나의 과거나 현재 상황을 연상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글을 읽는 과정에서 이러한 내면적인 공감, 경험하게 된다. 이때 자신의 감동이 어디에서 온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지를 돌이켜보고 점검하는 것도 좋다. 어떤 글을 읽다 보면 떠오르는 어떤 사람이나 경험들이 있죠. 그것이 이제 내면적 공감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공감한 부분을 다른 사람과 비교, 공유하기입니다. 글을 더욱 넓고 깊게 감상하려면 자신이 감동한 부분과 그 이유를 다른 사람과 공유해 보는 것도 좋다. 독자의 관심, 수준, 상황이 다르므로 서로 다른 관점의 다양한 느낌과 해석, 그리고 가치 부여의 다양성을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더 풍부하고 깊이 있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자신과 다른 사람의 공감과 감동을 비교하며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동적인 부분 내면화하기입니다. 독서가 성장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는 내면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내면화란 중요한 단계죠. 글의 내용이나 독서의 과정에서 얻은 가치, 태도, 사고, 정서 등을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것으로 수용해. 이는 감상적 읽기에도 필요하다. 책을 읽고 전과 다르게 느끼고 태도의 변화를 보이게 되었다면 독자에게는 감동의 내면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면화는 마음을 정화하고 정서적,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자신의 것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이제 마지막 단계, 중요한 단계겠죠. 아래에는 신경림 시인의 동해바다 흑포에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에서 친구가 원수보다 더 미워지는 날이 많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친구인데 뭔가 서운해서 그지? 더 멀리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티끌만한 잘못이 맥방선만하게 동산만하게 커 보이는 때가 많다. 이 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죠. 그죠? 친구가 미웠던 경험. 그죠? 어떻게 미웠냐면 티끌만한 것이 그지? 맥방선만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동산만하게 보이고. 친구를 미워했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티끌, 맥방석, 동산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이것들은 점층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남에게는 엄격해지고 내게는 너그러워지나 보다. 돌처럼 자라지고 굳어지나 보다. 오히려 자신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멀리 동해바다를 내려다보며 생각한다. 그치? 넓다란 바다. 그치? 넓다란 바다처럼 너그러워질 수는 없을까? 깊고 짙푸른 바다처럼 감싸고 끌어안고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그죠? 더 크고 넓은 존재를 보니까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된 것이죠. 동해바다가 여기서 성찰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너무 크고 넓은 존재라 이 사소한 것에 그죠? 흔들리거나 또는 상처받지 않는다. 자, 마지막 부분에 이 글에 어떤 지향점이 나타나 있죠. 주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스스로는 그죠? 자기 자신은 억센 파도로 다스리면서 제 몸은 맵고 모진 매로 채찍질하면서 그죠? 요 부분이지. 요 부분에서 어떤 태도를 지향하는지 알 수 있죠. 그죠? 정리하면 자신에게 엄격하고 그지? 자신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한 삶의 태도를 지향하고 있다. 동해를 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사소한 일 때문에 친구에게 서운했거나 속상했던 일 등을 떠올리며 독자는 시의 내용에 공감하게 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반응은 내면화로 이어진다. 아까 그죠? 우리 봤죠? 내면화. 독자는 이러한 공간과 내면화를 거치며 이 시의 상황과 정서에 공감할 수 있고 인지적 차원의 읽기만으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감상적 읽기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나이덕님의 내 유년의 울타리는 탱자나무였다. 라는 이제 수필입니다. 유년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쓴이의 마음을 수필로 담아낸 것입니다. 어린 시절 내 손에는 을에 탱자 한두 개가 쥐어져 있고는 했다. 제목에 탱자나무가 제시되어 있었으니까 어떤 탱자나무와 관련된 유년 시절의 경험이 나오겠죠. 이 글을 볼 때 포인트를 4가지로 잡는다면 첫 번째는 그죠? 유년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삶의 깨달음을 얻고 있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가시와 관련된 거였으니까 어떤 가시의 어떤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봐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다양한 어떤 비유적 표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글쓴이의 사고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그래서 4가지 정도 생각하면서 이 작품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어린 시절 내 손에는 탱자 한두 개가 쥐어져 있곤 했다. 자, 탱자가 물렁물렁해질 때까지 쥐고 다니는 버릇이 있어서 내 손에서는 늘 탱자 냄새가 났었대. 크고 노랗게 잘 익은 것은 먹기도 했지만 아이들은 먹지도 못할 푸르스름한 탱자들을 일없이 따다가 아무데나 던져놓곤 했다. 나 역시 그런 아이들 중 하나였는데 그렇게 따도 탱자가 남아돌 만큼 내가 살던 마을에는 집집마다 탱자나무 울타리가 많았다. 처음 내용을 본다면 요거겠지, 그지? 내가 살던 마을에는 참 탱자나무가 많았어. 탱자나무 울타리가 많았던 어린 시절의 어떤 기억,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죠? 지금도 고향 하면 탱자의 시큼한 맛이니까, 그죠? 미각적 표현이고, 탱자처럼 노랗게 된 손바닥, 그죠? 시각적인. 오래 남아있던 탱자 냄새, 다양한 어떤 감각적인 표현 사용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그리고 뾰족한 탱자 가시에 대한 이야기. 손바닥에도 붙이고 코에도 붙이고 그죠? 이렇게 막 장미에도 이런 가시가 있잖아요. 탱자나무에도 가시가 있대. 가시 딱 떼가지고 코 위에도 딱 붙이고 코뿔소 이렇게 그런 거 했죠. 여러분 안 했나요? 자, 가시를 붙인 손으로 악수하자고 해서 친구를 놀려주던 놀이가 우리들 사이에서 한창인 때도 있었다. 이렇게 악수하면 딱 찔릴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지. 자그마한 소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놀이란 고작 그런 것이었다. 어떤 감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그 고향의 그 느낌을 회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속 볼게요. 탱자가시 또 나왔네, 그지? 탱자가시에 찔리곤 하는 것이 예사였는데 한 번은 가시 박힌 자리에 성이나 손이 퉁퉁 부었던 적이 있다. 벌겋게 부어오른 상처를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왜 탱자나무에는 가시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찔레꽃, 장미꽃, 아카시아 이런 가시를 가진 꽃이나 나무들을 차례로 꼽아보았다. 그 가시들에는 아마 독이 들어있을 거라고 혼자 멋대로 단정해버리기도 했다. 얼마 후에 아버지는 내게 가르쳐 주셨다. 가시에는 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지키기 위해 그런 나무들에는 가시가 있는 거라고. 그치? 가시에는 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치?
왜 가시가 있다고 했어? 아버지가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지키기 위해서 가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야. 다른 나무들은 가시 대신에 냄새가 지독한 것이 있고 나뭇잎이 아주 써서 먹을 수 없거나 열매에 독성이 있는 것도 있고 모습이 아주 흉하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에게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하나씩 주어져 있다고. 그치? 생명들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있구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어떤 보호장치 역할을 이 가시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지키기 위해서 그죠? 가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보호장치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탱자 꽃잎을 보다가 스스로 가시에 찔린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다. 바람에 흔들리다가 제 가시에 쓸렸으리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주어진 가시가 때로는 스스로를 찌르기도 한다는 사실에 나는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그걸 어렴풋하게 느낄 무렵 소읍에서의 내 유년은 끝나가고 있었다. 자, 여기까지 중간 읽어볼 수 있겠죠. 읽어본다면 이 가시에 얽힌 유년 시절의 경험 그리고 아버지의 가르침. 자, 아래로 내려갈게요. 유년 시절을 끝나가고 있었다. 이렇게 끝냈으니까 시간이 점점 그지? 흐를 것이지. 자, 언제부턴가 내 손에는 더 이상 둥글고 향긋한 탱자 열매가 들어있지 않게 되었다. 그 손에는 무거운 책가방과 영어 단어장, 누군가를 향해 던지는 돌멩이가 됐고 또 때로는 술잔이 들려있었다. 친구나 애인의 따뜻한 손을 잡고 다니던 때도 없지는 않았지만 그 후로 무거운 장바구니, 빨랫감, 행주나 걸레 같은 것들을 들고 있을 때가 더 많았다. 어떻게 본다면 그지? 이런 것들. 얘가 그저 때로는 얘가 됐고 돌멩이가 되고 술잔이 되고 또 그저 시간이 더 지나서 빨랫감 또 장바구니 걸레 생주 이런 것들이 되었대. 그래서 시간의 변화가 느껴지죠. 여기에 해당되겠죠. 이러한 고난이나 어려움 생활의 짐은 한 번도 더 가벼워진 적이 없으며 그러는 동안 내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가시는 꽃과 나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세상에 또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찔리면서 사람은 누구나 제 속에 자라나는 가시를 발견하게 된다. 한번 심어지고 나면 쉽게 뽑아낼 수 없는 탱자나무 같은 것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뽑아내려고 몸부림칠수록 가시는 더 아프게 자신을 찔러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로 내내 크고 작은 가시들이 나를 키웠다. 자, 여기까지 중간에 읽어본다면 성장하면서 그죠? 이런 날카롭게 자라는 어떤 가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가시는 어떤 삶의 고통, 어려움, 시련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그를 괴롭히는 가시는 있기 마련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용모나 육체적인 장애가 가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한 환경이 가시가 되기도 한다. 나약하고 내성적인 성격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 원하는 재능이 없다는 것이 가시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 가시 때문에 오래도록 괴로워하고 삶을 혐오하게 되기도 한다. 가시의 의미를 정리해 본다면 이 가시는 어떤 삶의 고통이나 어떤 고난, 어려움, 고난이나 고통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야. 근데 부정적 측면은 아까 여기 나와 있죠. 그죠? 가시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오래도록 괴로워하고 자신의 삶을 혐오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부정적 측면이 나타나고 있는 거야. 그다음에 또 스스로 그죠? 자기 삶을 또 혐오하게 되기도 해요.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 있죠. 긍정적 측면이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 오히려 이런 삶의 고난이나 어려움, 고통들이 받아들일 때 나를
성장하게 하는, 그죠?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겠지. 성장의, 그죠? 어떤 원동력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인생 어떤 소중함을 깨닫게 했다. 삶에 대해서 더 겸허한, 겸손한 태도를 가지겠다. 라는 이야기가 뒤에 또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를 위해서 사례를 제시하고 있어요. 로트레크라는 화가는 귀족의 아들이었지만 사고로 두 다리를 차례로 다쳤다. 그로 인해 다른 사람보다 다리가 자유롭지 못했고 한쪽 다리가 좀 짧았다고 한다. 다리 때문에 비관한 그는 방탕한 생활 끝에 결국 불우한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그런 절망 속에서 그렸던 그림들은 아직까지 남아서 전해진다. 그는 내 한쪽 다리가 짧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에게 가시는 바로 남들보다 약간 짧은 한쪽 다리였던 것이다. 그치? 그래서 사람마다 이 가시는 다를 수 있겠지, 그치? 근데 다 가시를 가지고 있다. 뭔가 삶에 있어서 고통스럽게 하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나한테 어떤 삶의 장애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있겠지. 로트레크의 그림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래 고통받아 온 것이 오히려 존재를 들어올리는 힘이 되곤 하는 것을 겪곤 한다. 그러니 가시 자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닐지 모른다. 어차피 뺄 수 없는 삶의 가시라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스려 나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그것마저 없었다면 우리는 인생이란 잔을 얼마나 쉽게 마셔버렸을 것인가.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의 깊이를 채 알기도 전에 얼마나 웃자라 버렸을 것인가. 첫 번째는 긍정적 측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존재를 들어올리는 힘이 되곤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맞아.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의 깊이를 깨닫게 한다. 실제로 너무 아름답거나 너무 부유하거나 너무 강하거나 너무 재능이 많은 것이 오히려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그런 점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고통, 그죠? 그 가시야말로 이 고통, 날카로운 가시야말로 그를 참으로 겸허하게 만들어줄 선물일 수도 있다. 사람에게 이 가시가 오히려 선물일 수 있다. 세 번째는 사람을 겸허하게 한다. 겸손하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긍정적 의미를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죠. 존재를 들어올리는 어떤 힘, 그죠? 삶의 어떤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의 깊이를, 그죠? 알 수 있게 한다. 배우게 한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그죠? 겸손한 삶의 자세를 배우게 한다. 겸허한 태도를 가지게 한다. 자, 마지막까지 잘 보이진 않네요. 밑으로 내려가야겠네. 마지막 부분. 그리고 뽑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시야말로 우리가 더 깊이 끌어안고 살아야 할 존재인지도 모른다. 자, 여기까지 중간 3으로 본다면 세 번째는 가시의 의미와 어떤 역할에 대해서 삶에 어떤 깨달음을 주고 있죠. 그래서 삶의 깨달음을 주는 가시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가시 박힌 상처가 벌겋게 부어올라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날. 그런 날 있잖아요. 괜히 씩씩거리고 괜히 화도 나고 그죠? 싸우고 싶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나는 고향의 탱자나무 울타리를 떠올리곤 한데 둥근 탱자를 손에 쥐고 다니던 그때 탱자 가시로 장난을 치곤 하던 그때 내 삶에 이런 가시들이 돋아나리라고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던 그때 그 평화롭던 유년의 울타리가 탱자나무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내게는 어떤 전언처럼 받아들여진다. 그러니까 이 탱자나무가 뭔가 그 말을 전하는 것처럼, 그치? 받아들여진다는 거야. 그치? 이런 나무였어. 그 나무는 내게 그죠? 열매와 꽃과 가시를 처음으로 가르쳐준 나무였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잃어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을 동시에 보여준 나무였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좁은 나이테를 늘려가고 있을 탱자나무. 눈앞에 그 짙푸른 탱자나무를 떠올리고 있으면 부어오른 마음도
조금은 가라앉게 되는 것이다. 탱자나무가 가지는 긍정적 면과 부정적 면을 함께 생각해 본다면 가시를 부정하거나 삶을 어떤 혐오하는데도 이런 것이겠고, 그 다음에 지켜가야 할 것은 그 가시로 인해서 얻은 어떤 깨달음이겠죠. 그래서 가시를 통해 얻은 어떤 삶의 겸손한 자세, 겸허한 자세, 이런 것들은 그지 지켜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겠죠. 언젠가 탱자나무 울타리를 다시 지나게 된다면 아마도 나는 그 사이에 더 굵어진 가시들을 조심조심 어루만지면서 뭐라고 중얼거릴 것이다. 삶의 고통은 늘 그죠? 있는 것이니까. 그러고는 오래전에 잃어버린 탱자 하나를 슬그머니 따서 주머니 넣고는 그 푸른 울타리를 총총히 떠날 것이다. 만일 가시들 사이에서 키워낸 그 향기로운 열매를 내게도 허락해준다면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열매는 물론 그죠? 1차적으로는 탱자나무 열매를 의미하는 거겠지만 어떤 삶의 결실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삶의 고통을 받아들이는 어떤 견뎌낸 그런 결과, 결실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탱자나무 가시를 통해서 얻게 된 인생의 깨달음을 정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세상에 공짜는 없고 여러분이 견뎌낸 고난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죠? 언젠가 결실의 때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도 주고 있네요.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